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의 유아라입니다. 저는 레디안 기자고요. 한국 제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어색하지만 배상훈입니다. 네, 저희 편파TV가 애청자분들의 그 절절한 요청에 따라 테이블보를 좀 새로 깔았어요. 산뜻하지 않나요? 색깔을 누가 골랐는지 좋으네요. 제가 골랐습니다. 좋으네요. 네, 아무튼 이제 첫 번째 주제 좀 시작해 볼게요. 홍콩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지금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습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홍콩 이 송환법, 범죄인 송환법을 계기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그 법안 철회를 홍콩 측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 시위대가 이 법안 철회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홍콩 민주화를 위한 5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이제 홍콩의 송환법만의 문제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홍콩 시위 6개월째 수습인가 확전인가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좀 나눌 진보 네트워크 센터의 활동가 홍명규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홍콩 시위가 범죄인 송환법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아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좀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이제 홍콩 송환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나요? 홍콩 시위의 본질이 좀 뭔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그 캐리람 행정장관이 그 송환법 자체는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그 직후에 바로 실시했던 그 홍콩 시민들 대상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걸로도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게 한 90% 정도의 의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때까지 이미 그 상태 9월 지나서는 이미 경찰 폭력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뭐 특히나 이제 이전부터 오랫동안 염원했던 보통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아무 응답이 없는 채로 이 시위를 멈출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시위를 현재 이제 더 이상은 송환법의 문제가 아니면 이 시위는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콩 민주화 운동, 민주화 시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냥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전쟁 같은 상황이 맨날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나라랑 딱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홍콩의 완전한 자치권이 최종 목표인가요? 그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권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자치권을 넘어서 이제 홍콩의 완전한 독립, 홍콩이라는 어떤 별도의 국가 체계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뭐가 다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제 우산혁명 시기에는 그냥 보통 선거권 요구 정도가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의 요구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반중 정서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좀 비등비등해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데 네네. 경제적인 불만도 섞여 있고 네네네. 정치적인 체제의 문제도 섞여 있고 네. 그러면 그것을 이끄는 주류도 사실은 좀 뭐 딱 드러나는 쪽도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딱 드러나는 것도 있는 건가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세대적으로는 20대, 30대가 훨씬 많고요. 그 나이 많을수록 약간 그거보다는 이제 참여가 덜한 편이고 그래서 홍콩시의 양상은 이제 20대, 최근에는 10대까지.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그 거기 홍콩은 이제 중학교가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합친 게 이제 중학교인데 중학교 동맹 파업이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중고등학생 그 청소년들이 많이 전면에 나오기도 했고 10대, 20대가 많이 대부분인 것 그 같아요. 궁금한 게 유독 10대, 20대가 시위에 참여율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좀 뭔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홍콩의 활동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긴 한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그 홍콩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되게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취직하기가 많이 어렵고 실업률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점점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이제 거기는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로 한 5천 몇백 원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천 몇백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도 사실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홍콩은 집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은 뉴욕이나 뭐 도쿄 같이 이제 세계에서 나름대로 비싸다고 하는 도시들보다도 훨씬 좁은 방에서 자야 되는 그 방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불만들이 이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고 있냐, 우리가 점점 중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야 사실은 더 자세하게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근저에 깔려 있고 이제 약간 문화적인 충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뭐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라든지 또 광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정서가 광동 말도 좀 다르고 많이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데 이제 이제 저기 한족의 그 보통화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쇼핑 이것저것 많이 하고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반감도 커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본인을 홍콩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네, 네. 그 부분 가장 네. 근본적인 네, 부분인 그렇죠. 거죠. 워낙에 그 식민지 역사가 150년이나 네.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젊은 세대들의 좌절, 네.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게 네, 맞겠네요. 네. 그 이 범죄인 송환법을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이 시위를 불씨를 당긴 법이잖아요. 이걸로 인한 좀 피해 사례가 좀 있나요, 교수님? 뭐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홍콩 송환에 대한 부분은 그 법 자체 말하자면은 범죄인을 특정한 곳에서 범죄가 저지른 사람을 특정한 곳으로 송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폴이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시스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사실은 저 사람이 정치범인데 정치적 양심수일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꽈갖고 일단 파렴치범으로 만들어갖고 송환해 달라 하면은 그걸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하는 데에 따라서 무조건 송환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홍콩 시민들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가장 거죠. 두려워하고 네.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살인범들, 파렴치한 살인범들의 범주가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범죄자에 대한 송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럼 그거를 누가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그 누가 규정하는 것 자체로 보면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홍콩의 자치권 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 중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범죄인 송환법이 불씨를 당겼다면 최근에 이제 긴급조치법이나 복면금지법이 여기에 좀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법들 좀 대충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말하자면은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복면금지법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포크스를 가면을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 거고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시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국 당국의 기본적인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설명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우리가 인식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편협한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깊이 들어간 것보다는 일반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더. 복면금지법이요. 네, 긴급조치법이나 복면금지법.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이 시위를 이제 어쨌든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홍콩 시위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가면 쓰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우산혁명 때 경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얼굴도 까고 막 그냥 우산만 피고 이렇게 시위를 했더니 다 잡혀가고 나중에 뭐 이랬더라 이러니까 이제 아예 처음부터 6월 초부터 아예 가면을 다 쓰고 그런 식으로 시위를 했던 거고 그냥 뭐 가면만 쓴 게 아니라 뭐 레이저 같은 거 써가지고 그게 이제 카메라의 어떤 그 경찰 카메라 이제 방해하려고
체증 카메라 같은 거 네, 체증 말씀하시는 카메라를 거죠? 방해하려고 이제 레이저 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어쨌든 시위를 누굴러뜨리려면은 이 얼굴을 까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고 한편 이제 시위대는 시민들은 얼굴을 까지 않고 시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홍콩에도 인공지능 카메라가 한 5만 개 정도가 설치가 돼가지고 아, 그게 이제 굉장히 엄청 4K 화질로 엄청 그 사람들을 바로 4K 화질이 뭐죠? 4K 화질이 이제 보통 네. 영화관에서 트는 화질 수준의 아, 카메라인 거예요. 아, 예.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들보다 더 좋은 거죠. 이거에 한 4배는 될 걸. 예, 예, 화소가 너무 선명해 갖고 아, 그 정도 급인데 예. 그 기본적인 지식은 지금 베이징의 지하철에 CCTV와 맞아요, AI를 맞아요. 연결해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판단해서 바로 감정 상태를요? 네. 바로 거기에 화면에 그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바로 체포해야 돼. 공항에 가서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정 지금 상태로 그거를 파악한다. 얼굴 표정의 변화를 AI가 어. 체크해서 그 사람을 일종의 예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북경에서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거를 홍콩에도? 홍콩에도 할 가능성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이 센스 타임이라는 그 홍콩 기업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중국이 이제 대도시에다 다 깔아놨는데 카메라 한 3억 개 정도 깔아놨는데 이제 지금은 아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고아를 8만 명 그 경기장에서 찾았다.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도로 기술이 엄청나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이걸 감시 그냥 시스템. 기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 홍콩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카메라가 일일이 다 자기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게는데도 감시하는데 그걸 가면을 안 쓰고 깐다고 하면 이것이 시위가 조금 사고다로 들었을 때 다 체포해버리고 중국으로 끌고 가서 뭐 고문을 한다든 죽일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지금 시위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의 중국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 지금 홍콩 시의 본질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시위로 좀 돌아올게요. 네. 한국에도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네. 이렇게 큰 시위를 조직을 하려면 어떤 이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촛불 시위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진보 단체들이 이끌었는데, 홍콩 시위는 좀 이렇게 긴 기간 대규모 시위가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따로 시위를 조직하고 이끄는 단체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 오늘도 좀 전에 아까 홍콩 활동가분들, 홍콩 노총분들 뵙고 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느 조직도 주도하는 조직이라는 건 없다. 이 운동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소위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민사회 운동 활동가들도 있고 뭐 주요한 단체들도 있고 노동 네. 단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조직들이 이제 이 운동을 지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같이 하는 거고 많은 상당수의 이제 어떤 시위 기획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넷상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 중에 괜찮다 사람들이 괜찮다 이러면 이걸 채택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에다가 이제 그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그걸 이제 집회 기획을 짜가지고 그걸 그런 식으로 집회는 누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텔레그램 방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으로. 근데 참 채팅으로. 이게 이해되기 힘든 방식인 거죠. 네. 일종의 해적 방식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적 방식. 누구도 주도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텔레그램에서 쌓여서 뭔가가 되는. 그게 거기 가는. 이게 장점이 충분히 있는 거는 특별히 누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잡아도 그 시위는 계속 된다는 건데 반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기획 자체가 엉성해지면은 시위 자체가 그냥 조직적이지 않을 수 있는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거 성공적으로 해야 되나라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국 공안들이 분명히 거기에 쉽게 말하면 프락치를 심어갖고 계속 그거를 원래 100으로 모여야 되는 건데 중국의 공안들이 이것을
70, 60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약화시키기 위한 엄청난 공작을 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감안을 하고 있는 그분들도 감안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성공적이다.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딱히 특별한 주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유형의 어떤 저항운동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이 좀 다른 시에 채택된 적이 있었나요? 유럽에서는 북구에서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걔네들이 해적당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대, 20대가 주도가 됐던 북구에서의 그 일종의 해적당의 초기 맹아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맥락이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 지금 뭐 중국에서도 뭐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좀 정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잠깐 좀 살펴볼 게 그 홍콩 쪽 입법회 의석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게 있다고 해서 그 4년마다 이제 입법회 의원 선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딱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35석은 이제 지역 딱 그 지역 우리로 따지면 지역구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35개 지역구에서 하는 게 35석이고요. 나머지 35석은 직능 음. 직능 선거구 네. 직능 선거구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교육업 농업 무슨 뭐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 뭐 비례대표 비례? 비례대표 같은 건가요? 비례하긴 좀 애매한데. 네, 직능 선거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없는 건데 뭐 어디죠? 아일랜드 있다 그랬나? 예. 되게 몇 나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업계마다 업계 어떤 조직을 선정하거나 이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를 한 명씩 이렇게 보내는 식인데 그게 28개예요. 근데 이제 28개 중에 노동계만 3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30석이 있고 5석은 이제 그거 밑에 이제 지역 의회 있잖아요. 지역 네. 의회. 입법회 의회 말고 지역 의회에서 지역 의회가 한 4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명을 뽑아서 이제 그 위로 올려보내는 식. 그래서 그렇게 70석인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뽑히면은 이제 전국인대라고 이제 중국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라고 이제 중국 전체 이제 전역에 이제 대표 2천여 전인대, 예. 명이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수 민주파가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보통 홍콩에 민주파가 있고 건재파가 친중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민주파가 다수파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구조적으로. 거죠. 구조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홍콩 시민들이 민주파 의원들을 아무리 많이 높게 뽑아도 찍어도 예. 이게 의석 그 만들어지는 구조상 그게 어렵다. 35 이상은 넘어가지 어려운 그래서 거죠. 보통은 지역의회에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파가 많이 돼요. 음. 한 7대 3, 6대 4 이렇게 많이 되는데 직능에서 완전 뒤집히는 거죠. 그죠. 그럼 네. 아무리 많아야 30명을 넘기 어려운 아무리 거예요. 많아야 30명. 그 지난번에 그 2016년 의회 선거 때가 이제 30명이 된 건데 딱 30명이 됐거든요. 민주파가.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처음으로 독립파 민주파도 아니고 이제 독립파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 홍콩 독립 홍콩의 완전한 독립을 민진당 대만 민진당 같은 예,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그런 약간 그 카탈로니아 그 독립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일종의 지역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6명이 됐는데 그 6명이 이제 원래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 안 해가지고 그 의원 자격을 상실했죠. 그래서 이제 24석 민주파가. 그러니까 지금 홍콩 시민들이 입법회의 보통 선거나 평등 선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좀 여기에 입법회 분포에 원인이 있는 거고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중국 정부가 무력 진압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시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무력 개입이 현실화되면은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떻게 돼? 그 얼마 전에 그 아무튼 시진핑이 한 얘기 가지고 이제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던데 저는 무력 개입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력 개입을 할 리가 없어요. 안 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한 의도는 강력하게 좀 얘기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이제 좀 약간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좀 더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무력 개입은 안 해도 지금은 중국이 홍콩 정부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 제가 네.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데 굳이 힘을 직접적인 피해를 봐서 약점을 잡힐 미국이나 영국의 약점을 잡힐 이유는 없을 거라고 시간이 보고 흐르면 저절로 그렇죠. 또 약화될 거라고 그리고 보는 지금 거죠. 이것의 구조적인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의 지도부라고 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잡아들인들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고 오히려 더 불만만 생기니까 그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입법회 선거제도를 좀 바꾸는 네. 거겠네요. 네. 이제 지금 선거운동 기간인데 투표 기간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홍콩에서 약간 그 홍콩 정부에서 약간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약간 그 너무 도시가 혼란스러워서 네. 뭐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입후보 자격도 통제하지 않나요? 네 그런 그쵸? 문제도 있고. 네. 네. 얼마 전에 조슈아 왕이 그 상실했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니까 네. 얼마든지 지금 상으로도 입법회의 선거 자체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데 굳이武력 개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시간을 벌면서 점차적으로 사그러지는 걸 보는 상태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이 시위의 방향성에 대한 거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콩 시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 이유를 좀 알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민주화를 염원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쯤에서 홍콩시 6개월째 수습인가 확전인가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